받으셨죠? 기출문제. 네. 틈나면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제 손해배상가 지금 우리 채권 공부하고 있어요. 채권. 채권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계약을 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불법 행위의 경우. 이거 말고도 우리 교과학, 민법에는 두 가지가 더 있지만 그건 시험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교재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손해배상의 의미, 일정한 행위나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겠죠. 가해자 등이 전보,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발생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고, 또 하나는 불법 행위의 경우입니다. 원칙은 원래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원상회복입니다. 근데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금전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위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후발적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후유증, 후발적 손해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자, 방법은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현찰입니다. 그런데 현물로도 가능해요. 현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책임주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죠. 근데 보충적으로 아까 5가지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인정이 됐죠. 이때 무과실책임은 5가지의 경우에는 상대적 무과실책임주의였고, 한 가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절대적 무과실책임주의였어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손해배상 방식에 예외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험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 몰라요. 수능에서는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가능한데 이 단서 조심하세요. 단서. 이 단서 가지고 수능에서 한번 언급이 됐어요. 사죄 강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죠. 내가 사죄하기 싫어. 그런데 사죄하라고 광고를 내? 이건 내 양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사죄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요것도 출제될 만해요. 손해배상은 안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자, 제가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죠. 권리에 의해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돼요. 근데 그 소멸 시효가 안날로부터 10년. 안삼, 3이죠, 3. 안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아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있은 날, 한 날이죠.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을 한 날로부터는 3년과 10년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빨리 도달하겠죠? 빨리 도달하는 순으로 소멸이 되어버려요. 이해됐나요? 거기까지 질문이 안 나왔고 이것은 기억하세요. 안삼, 한식 이렇게 암기하세요. 안삼, 안날로부터는 3년. 있은 날, 즉 한 날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우리는 소멸시효 제도라고 하는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그 다음에 후발손해, 아까 얘기했었어요.
후유증, 후발 손해도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생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상대방이 70, 내가 30이라고 하면 이걸 서로 상계해가지고 40만 주고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은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것보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냐면, 자, 이제 4번, 5번이 남았죠? 4번, 5번 하고, 그 다음에 소송법으로 갈게요. 절차법은 좀 이따 하고. 자, 지금 우리 민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법인데, 구성이 1번이 첫 번째 편이 총칙이었죠. 두 번째가 물권이었죠. 세 번째가 채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남았잖아요. 네 번째가 친족이라고요. 친족의 개념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혼인과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모임, 집단. 이게 이제 친족의 개념인데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혼인과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모임. 이게 친족이에요. 그러면 친족은 가족을 일단 포함이 되죠.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친족의 범위가 있다고. 우리 민법상 친족의 범위가 이렇게 돼요. 세 가지예요. 8촌 이내에 혈족이에요. 아빠나 엄마 두 개, 무게 모두 8촌입니다. 두 번째가 사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배우자 이렇게 돼요. 이번에 헌법 소원 등이 하나 있대. 헌법 소원, 이런 뉴스 보셨어요? 안 봤어? 자, 보세요.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신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 간에는 혼인이 안 돼요. 친족 간에는, 이 친족 범위 내에서는 혼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근데 관청에서 모르고 혼인을 등록을 받아줬다대. 근데 세 달 후에 이게 6촌인 것이 확인돼서 그래서 관청에서 혼인 신고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이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행복 추구권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 잘못된 것이니까 위법한 것이다라고 판결해 주세요 하고 헌법 소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헌법 소원은 위헌법률 헌법소원입니까? 아니면 권리구제형입니까? 권리구제형이죠. 권리구제. 아직 지금 판결 안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 민법이 동성 동보는 혼인이 안 돼요. 이를테면 김혜김 씨하고 김혜김 씨 결혼 못 한다고. 김혜김 씨하고 이를테면 또 김 씨가 광산김 씨하고는 결혼이 가능해요? 동성 동본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완화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동성 동본이라도 혼인은 가능한데 8촌 이내는 안 돼요.
이게 2008년, 2008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족 간에는 혼인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촌 이내니까 육촌이니까 육촌 간이면 혼인신고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폐지해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부장제적 사고가 깊어가지고 다른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사촌 이내만 아니면 혼인신고가 돼요. 그래 우리나라는 이게 망나이들이나 그런 것이지, 잡종들이나 그런 것이지, 우리는 혈통을 중시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완화된 거거든요. 완화된 거. 하여튼 초수 따지는 법은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면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부부간은 무촌입니다. 친형제 자매 간에는 이촌이 멀어지고요. 직계 비속으로 이렇게 한 세대가 내려갈수록 1촌씩 멀어져요. 그렇게 해서 따지는 건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인책은 뭐냐면, 이건 혼인관계에 의해서, 이를테면 내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생기죠. 배우자의 이제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총수 따져가지고 사촌까지면 사촌 이내 인책이라면 이것도 친족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배우자는 당연히 나와 친족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범위는 이렇게 돼요.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친족 간에는 혼인이 불가능하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족이 성립되려면 가족의 개념이 뭐냐면 혼인, 혈연, 입양의 관계로 모여진 2인 이상의 모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할 게,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혼인하고 입양, 그 다음에 이 혈연은 이거죠. 혈족이라고 해요, 혈족. 핏줄. 하나 물어볼까? 이모는 나와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피가 섞였잖아. 모계 혈족이잖아. 모계 삼촌이죠. 이모부는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남이잖아, 이모부는. 그런데 이모가 결혼해서 나하고 인책이 되는 거지. 이모는 모계 혈족이고 삼촌, 이모부는 인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모가 삼촌이니까 이모부도 삼촌이지. 그러니까 이모부도 나와 친족이라고. 네? 사촌 이내의 인척에 포함이 되니까. 고모도 마찬가지예요. 고모는 아빠 핏줄로 나와 피가 섞였다고. 근데 고모부는 남이었던 사람이거든.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고모부는 나와 인척이 돼, 인척. 근데 고모가 삼촌이니까 고모부도 삼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혈연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제 혼인인데, 이 혼인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합시다.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실질적인 요건이 있고, 여기다가 형식적인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혼인이 성립됩니다. 혼인 관계가 성립이 돼요.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우리 책에도 있죠. 이를테면 혼인 연령이 있어야 되죠. 남자보다 몇 살 이상이죠? 만 18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까 미성년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네. 미성년자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추가해서요. 성년 의제라는 게 있어요. 성년 간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지만, 그러니까 만 18세인데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성년으로 간주를 해요. 이걸 성년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결혼하고 그 다음날 이혼하더라도 미성년자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년이에요. 간주라는 얘기는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법률 용어죠. 번복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추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년 의제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바로 이혼하더라도 성년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성년 의제 이거 하나 추가. 아까 빠뜨렸네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자, 18세 이상 혼인 연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친 결혼이 아니어야 되죠? 근친 상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친족 간에 혼인신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친 혼인, 근친 상간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중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혼이라는 건 이게 한자로 쓰면 이거죠. 이게 거듭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결혼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한 번 하고 또 혼인신고 못 해요. 혼인신고하면 그 다음에 이혼하고 혼인신고 해야겠죠.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있어야만이 혼인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결혼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요건은 딱 하나죠. 뭐죠? 혼인신고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없으면 이걸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해요. 뉴스에서는 내연의 관계라고 많이 표현하죠. 사실혼 관계, 내연 관계. 혼인신고를 하면 이게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 그래서 사실혼과 법률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지고도 가끔씩 문제에서 언급을 해요. 자, 먼저 사실혼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거. 법률혼에는 있는데 사실혼에는 없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에요. 법적인 부분만이 서로 상속 주거나 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에서는 상속이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실혼 214쪽. 친족관계. 그러니까 법률로는 바로 친족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사실로는 친족관계 성립이 안 돼요. 법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여기 이제 차이점. 그 나머지는 저 214쪽에 제일 위에 보세요. 사실혼, 의의는 생략해도 되고요. 첫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 별산제, 재산분할 청구권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건 법률원에서도 인정되고 거기 하나 써두세요. 청구권이 인정된다 옆에다 괄호 열고 법률원과 동일 이렇게 써두세요. 이건 법률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냐면 남편이 집안 살림을 하다가 빚을 졌다면 아내도 변제 의무가 있고 아내가 집안 살림을 하다가 빚을 졌다면 남편도 변제 의무가 있다. 이게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그럼 말을 바꿀게요. 일상가사가 아닌 빚을 졌다면 남편이 갚을 의무도 없고 아내가 갚을 의무도 없어요. 왜?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별산제가 뭐냐면 부부의 재산은 각자 거예요.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게 부부 별산제입니다. 근데 가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내가 개를 하다가 빚을 졌어. 남편이 아이고 내가 갚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빚졌으면 남편 모른 척 해야 돼요. 남편이 빚졌으면 아내 모른 척 해야 돼요.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재산은 법으로 보호해 줍니다. 따라서 일상가사 대리권도 마찬가지예요. 일상가사에 대한 빚은 둘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느 일방이 빚을 졌다면, 일상가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공동책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권. 당연히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뒀는데 이게 누구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기여도에 따라서 각각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뭐냐면 부부 별산제가 인정되지만 누구 재산인지 모를 때에 한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연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입양으로 갈게요. 입양도 최근에는 2008년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입양은 이게 일반 입양이 있고요. 이게 이 일반 입양이 뭐냐면 이를테면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데 이때 입양은 관청에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이 일반 입양은 친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김씨 집안인데 이씨 집안의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럼 성이 두 개인 거야. 아빠는 김씨고 아이는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상속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입양은 부모보다 어리면 됩니다. 부모보다 어리기만 하면 돼요. 입양하는 부모보다 어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입양은 이게 참 많이 꺼려진다고요. 그래서 2008년에 우리나라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도입된 게, 일반 입양에 꺼려지면 이렇게 해라. 그게 친양자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 입양도 인정하고 있고 친양자 입양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양자 입양이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호하는 입양이 되죠.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합의만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보다 어리면 되는 게 아니라 15세, 만 15세 미만만 가능해요. 그리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부모와 단절이 돼요. 근데 상속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입양은 친부모로부터 상속받고 양부모로부터 상속받고 두 번 받잖아요. 근데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는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사용함으로써 혼인 중에 자녀로 인정해요. 혼인 중에 낳은 자녀, 혼인 중에 자녀로 인정하는 게 바로 친양자 입양입니다. 이 차이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적 이 정도만 하면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혼인까지 했었고, 이제 혼인도 계약이라고 그랬죠. 혼인도 계약이에요. 나랑 결혼해 줄래? 청약이죠. 좋아, 결혼하자. 승낙이잖아요. 그래서 혼인도 일종의 계약인데요. 이 혼인이 이제 계약이 혼인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게 바로 이혼이죠. 이혼. 혼인 계약을 파기하는 게 이혼인데, 이 이혼은 둘로 나눠가지고 그 절차와 효력이 다르다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절차와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 협의 이혼이 있고요. 재판상 이혼이 있어요. 이거 일일이 쓰려면 시간 걸리니까 우리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 책 가지고 갈게요. 우리 책에 보면 214쪽을 보세요. 이혼. 부부가 합의나 재판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자, 협의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부터 보세요. 자, 절차. 협의이혼 절차입니다.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숙려기간 여기다 별표 치세요. 자, 이제 부부가 야 우리 둘이 너무 성격이 안 맞아. 갈라서자. 살 날이 더 많은데 피곤하다.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의사일치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우리 이혼해야겠습니다. 그래 그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러면 다음에 한 달 또는 세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숙려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세 달 후에 와야 되고요. 미성년자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애가 없거나 성년이야, 자녀가. 그러면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요. 가정법원에서. 청주는 지방법원에서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이혼 의사 확인서를 가지고 청주 시청에 가서 시청이 아니라 이제 구가 있으니까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접수를 하게 되겠죠.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접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알아야 돼요.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하고 관청에 신고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 절차 보세요. 이것은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죠. 한쪽은 이혼하자, 한쪽은 못한다.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될 때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 이혼시켜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거죠. 자, 절차 보세요. 재판 이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여기 청주는 지방법원에서 곧바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가정법원, 지방법원 내에 그 조정위원회에서 웬만하면 같이 사세요. 왜 그러세요? 달랩니다. 조정을 합니다. 근데 조정에서 이혼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통해서 뭐 이혼, 제 주변에는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조정하니까 조정이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하면 그걸로 끝나요. 조정을 수락하면. 근데 이제 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이제 소송, 재판으로 가서, 재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신고, 이건 신고가 필요 없어요. 괜히 이혼 소송을 해서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판결하면 그 판결을 바로 관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은 관청에 이혼 신고 접수하면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재판상 이혼은요,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은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 이혼하랍니다! 해가지고 이혼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법률로 정해진 이혼의 사유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아직 시험 문제 나온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일 아래 보세요. 첫째,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 암기나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안 됐을 때 바로 재판상 이혼이 되는구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유기라는 것은 내다 버린 경우입니다. 지금 나가! 해가지고 문 창고로 잠궈버려요. 유기기한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유기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배우자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또는 장인 장모나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것도 법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를 배우자가 무시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법적인 이혼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이제 실족신고도 같이 하는데 이때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도가 났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혼에서는 절차하고 그 효력밖에 시험문제 될 게 없어요. 재판상 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에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혼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이라든가 면접 교섭권이 있다는 건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5번째. 친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친족과 상속 중에 한 번째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상속입니다. 상속. 이 상속은 계산 문제 대비하세요. 케이스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될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사망 즉시 개시가 됩니다. 일정한 절차도 필요 없어요.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범위.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이죠. 소극 재산. 부채. 빚.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상속의 유형, 종류. 원칙은 유언상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언의 유형도 알아야 돼요. 자필증서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뭐뭐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받아쓰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하고 얘는 수능 문제에서 한번 언급이 됐어요.
그 특징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필 증서는요,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필로 써야 돼요. 워드로 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필, 자기 필체로 써야 되고, 동시에 서명은 안 돼요. 자기 이름을 사인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날인을 해야 돼요. 자필과 날인을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서명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날인, 자기 도장 찍어야 된다고. 나머지는 도장 안 찍어도 돼요. 일단 거기에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수증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자필 증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수증서로 만들었다. 그러면 구수증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죠. 다시 우리 책에 보면 217쪽 보세요. 유언의 형식 해가지고 자필 증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유언자가 그 전문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반드시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만 해서는 안 돼요. 사인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돼요. 이 날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유언상속은 철저하게 요식주의입니다. 형식을 갖추어야만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필로 서명만 했다. 그러면 이 자필 증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날인까지 해야 됩니다. 이 날인이 중요해서 날인만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구수증서. 다른 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겼다. 이것도 형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해된다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이 보충적으로 유언상속이 원칙이고 보충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법정상속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쪽에서 더 많이 내요. 왜? 이게 시험 문제 낼 게 많거든. 법정상속 쪽에서 시험 문제 낼 게 많거든요. 법정상속은 순위가 있습니다. 법정상속에 순위. 우리 책에는 어딘가 있을 텐데. 1순위부터, 자. 1순위. 암기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해야 돼요. 1순위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같이 받아요.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넘어가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이에요. 그러면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면 그때는 배우자는 단독상속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순위는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핏줄이죠. 형제 자매. 근데 형제 자매도 없어? 그럼 4순위. 반계혈족이죠. 사촌이네. 고모, 삼촌 이런 사람들 반계혈족이에요. 사촌이네 반계혈족도 없어. 그러면 임종시 임종을 지켜본 사람. 임종시 지켜본 사람도 없어. 고독사했어. 그러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 정도에서 출제해요. 거의. 그래서 일단 이걸 암기를 해두시고 문제는 이게 유언이 없으니까 순위는 이렇게 되지만
이들 간에 이걸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까? 상속 지분이 있겠죠? 상속 순위가 이렇게 되고 각자 상속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은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직계, 배우자하고 배우자만 1.5 받아요. 즉 50% 가산해요. 그 다음에 기타,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는 각 1치 받아요. 나중에 계산 문제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한번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 하나 풀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법정 상속에서 이거 봅시다. 유증과 이것은 조금 이따 하고 하나 여기서 이거 하나 빠뜨렸다. 그 다음에 상속 포기가 있죠. 이거 언제 상속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상속에 상속인 보호, 우리 책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승인, 이 두 가지 기억해야겠네요. 상속 포기는 각자 해야 됩니다. 한정승인은 자산 범위 내에서 부채 청산, 이를테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없이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 재산을 갖는데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보니까 부채가 200억이야. 이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상속 포기해야 되죠? 근데 각자 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포기했는데 장남도 포기하고 장녀도 포기했는데 막내가 띨 때려가지고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럼 모든 빚은 막내한테 가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 빚이 얼마 있는 거 알아야 된다고. 근데 모르겠어. 그럼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돼요, 법원에다가.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아버지 빚이 아버지 재산이 100억인데 빚이 얼마인가를 모르겠어. 그러면 법원에다가 한정승인 신청하면 빚이 많으면 100억 가지고 그냥 청산해버리고 빚이 적어가지고 재산이 남으면 그걸 지분으로 나눠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정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어느 때? 부채가 많을 때. 한정승인은 부채가 얼마인지 모를 때.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증과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증이 뭐죠? 상속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유증과 유류분 제도.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유증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문제도 마무리하고 이제 공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공법.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